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치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별 말도 없고 야단도 안 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은 들어요. 왜냐? 안 들으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힘이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요즘에 소통을 잘해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대화만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소통의 부족이 아니라 소통의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이죠. 말하지 않고 이기기로 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저희 채널에 고정 출연해 주시고 계신 단골 손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정말 며칠 전에 네. 7월 25일 날이었죠. 말하지 않고 이기기로 했다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눈길을 저는 끌었어요. 사실 소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요. 초반에는 소통이라고 하면 뭔가 따뜻한 느낌도 들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뭐 그런 느낌으로 쓰였는데 이제 지금은 뭐 소통한다, 소통해야 한다 너무 많이 이제 쓰여서 이제 좀 무감각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가 뭐 소통이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무엇이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소통 안 할 권리가 인정될 때 진정한 의미의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분들은요, 항상 말을 하면 항상 자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소통하자 그래요. 대화하자고. 네, 그런데 상대방은 대화만 하면 져요. 그 사람은 결국은 대화한다는 거는 난 질 거고 네 뜻대로 해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화하면요 손해봐요. 근데 맨날 손해보는데 하는 이유는요, 무조건 소통해야 되니까 대화 안 하면 너 소통 거부하는 거야? 하면 약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화해요. 그러다 또 져요. 그러다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소통이 의무가 아니라 소통 안 할 권리가 인정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싶을 때 소통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은 만치 소통해야지 그게 소통이에요. 흔히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이야기도 네. 나오기도 하고 당연히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는 보통 불리한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분이 화가 났어요. 그때 남편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더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1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겨우 그거야? 쭉 이제 올라가게 되지요. 네. 그럼 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이 대화에 좀 집중해. 왜냐면 불리하니까. 또 반대로 어디 투자를 했어요. 당장은 돈이 안 돼요. 미래의 돈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내는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미래의 당신의 가능성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설거지를 안 하는 거랑 미래의 가능성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나를 갖다 자꾸 설거지나 하다 그러고 네가 무시한다는 식으로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내는 그러지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 그래서 보통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란 말은 객관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은 결국 언제 쓰이냐? 듣기 싫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옛날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 왠지 좀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미래에 망할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누가 나 때문에 망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으면 그러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 그래서 서로 유리하려고 쓰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만약에 대화만 이어져서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대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대화가 결국 저 순간이 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책에서도 소통에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에 보면은 위계 질서가 하이어라키가 심지어 집안에서도 네. 뭐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는 당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상하관계나 감정적으로 한쪽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소통을 이렇게 이어가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 우리는 항상 굴복해야 되는 절대 강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네. 하고 얘기했어요. 그게 되게 골치 아픈 일인데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자기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제가 얘기해요. 그게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탁이었을 때 그나마 들어주셔서 자존감이 덜 상하신 겁니다. 사장님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사장님 표정이 바뀌게 돼서 명령 구조로 바뀌게 되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명령이 되기 전에 명령이란 걸 알아채시고 그냥 잘 하신 거라고. 그걸 진짜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은 네. 사회적 감각이 매우 떨어지시는 거라고. 어. 당신은 아주 정상적인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탁의 형태를 갖다 띄웠더라도 상대방이 월등하게 나보다 힘이 세건 상대방이 월등하게 돈이 많건 혹은 상대방이 말싸움에서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건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미칠 수는 없잖아요. 때리거나 미치지 않는 한 저 사람은 밤새 얘기해서 나를 재우지 않고 쪼아대요. 강자이지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맞아 하고 빨리 져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절대적 강자 앞에서 지는 건요 전혀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절대적 강자 앞에서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도 자기 집에 가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판단을 해봤는데 안 된다 싶으면은 빨리 자발적으로 져주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게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런데 가족, 특히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결국은 힘을 좌우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강자는 누군가 하고 약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사랑받고 싶은 쪽이 약자가 돼요. 결국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왜 못 이기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난 진짜 엄청 폭압적으로 내가 하게 되면 공포에 질려서 말을 듣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나는 내 자식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걸 갖다 내가 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애가 말을 듣더라도 말 편하지가 않아요. 이건 날 존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사랑받고 싶은 쪽은 약자예요. 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생존법은 이거이지요. 결국은 사랑받고 싶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지게 돼요. 그래서 맨날 지신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인데 어떡하겠어 라고 스스로 비난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힘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경우를 봐요. 상대방이 우울증에 걸려서 나약해지잖아요. 네. 묘하게 못된 사람들은 잘 알아채요. 그래서 좌지우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인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쪽이 굉장히 이상해요. 10년을 갖다 해요. 좋은 연인이 나쁜 연인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네. 10년이나 끌었으니까 보통 상담하잖아요. 다 좋은 연인이 만성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시잖아요. 네. 대부분 헤어져요. 우울증이 재발하잖아요. 재발하셨을 때 선생님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하고 오지 않으세요. 또 이상한 사람한테 엮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돈이나 육체적인 힘, 또 사랑받고자 하는 나의 약자의 위치 말고 나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치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별 말도 없고 야단도 안 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은 들어요. 왜냐? 안 들으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 힘을 가지는 부분은 결국은 나의 약화를 해결해지는 거고 결국은 내가 일반적인 어떤 대인관계나 삶에서 강해질수록 나는 결국은 소통에 있어서도 점점 강자 쪽으로 가지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입장이었을 때도 내가 강해질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폭이 넓어지지요.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있잖아요. 네. E는 mc의 제곱. 네. 이 공식을 소통의 맥락에서 보이지 않는 소통의 물리 법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에너지예요. 네. 나를 보고 싶고 나랑 소통하고 싶은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줘야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MC의 제곱의 M은 뭐냐? 돈이에요. 실질적인 가치이지요. 결국은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무한 가운데 상대방이 나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모도 여기에 있어서는 M에 해당이 돼요. 눈에 보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M에 해당이 되죠, 이제. 네, 네. 결국 그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형 자산에 해당이 돼요. 유형 자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M이에요. 그래서 뭔가 끌리게 되는 요소,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요소,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어야만 돼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일 수도 있고, 네. 내가 가진 돈일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뿌린 향수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C는 뭐냐? 네. C는 원래는 이 공식에서는 커리지먼트의 약자였어요. 커리지먼트는 남한테 해줄 땐 커리지먼트지만 커리지먼트를 기대한 사람한테 안 해주면 퍼니시먼트가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 커리지먼트의 반대로 야단치는 것까지 다 C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우리 배우자 덕에 내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 배우자는 맨날 나한테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욕을 해요. 그러면은 커리지먼트 마이너스로 가지요. 아무리 M이 충족이 되더라도 나는 C가 너무너무 마이너스로 가니까 같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결혼했어요. 우리 배우자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모든 거를 다 잘해줘요. 그런데 꼭 사채를 갖다 1년에 3억씩 어디서 얻어와서 내가 갚게 해요. 어허. M이 너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아무리 C가 되더라도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내 C가 너무 문제예요. 그러나 자꾸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해서 저러나? 하면서 나의 M만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소통을 안 하고 나를 멀리한다 그래서 자꾸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이 자꾸 떠나니까 직원들한테 얘기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회식도 하고 잘해줘요. 계속 떠나요. 월급이 직원들한테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 회식할 비용과 회사 사장님의 정신적 노동을 다 합쳐서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는 게 낫지요. 그렇기 때문에 M과 C의 조합이 필요했을 때 상대방이 나랑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최대한의 열망을 갖다 뽑아내게 되는 거고요. 그 최적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으로 안 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장님께서는 책에서 소통의 자격이라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여하는 거다 네. 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아버님이 계세요. 네. 평소에는 생각해요. 자식이 되게 나를 본체만체 해요. 그래. 내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럴만하지. 씁쓸하게 맨날 참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술을 드셨어요.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식의 방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 소통은 자식의 입장에선 주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선 소통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술을 먹고 얘기를 하는 순간 주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먹고 얘기를 하면 소통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들은 채 만취하게 되면 부모님은 점점 화가 나게 되지요. 너는 애비 앞에서 그게 뭐하는 태도니? 하고 화를 내게 되시면은 소통의 자격을 더 잃게 되지요. 흥분한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자식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자식을 잡으시죠. 이게 애비 앞에서 뭐하는 행동이야 하고 딱 소통을 위해서 앉히시지요. 이게 되게 슬픈데요. 부모는 인생의 선배이고 나처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통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자식은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식견은 나의 식견과 큰 차이가 없고 부모님과의 소통은 항상 부모님이 맞습니다로 끝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라 그래서 꼭 소통할 의무가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은 내가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너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장님이 소통할 권리는 근무 시간 8시간에 해당될 뿐이지요. 8시간이 지나가면 소통할 권리가 없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소통할 권리는 근무와 관계되어 있는 업무 분장과 관계돼서만 소통할 권리가 있지요. 그거를 제외한 자동차라든가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취미에 대해서는 소통할 권리가 없지요. 그러나 왜 사장님들은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요, 노동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에 있는 8시간은 결국은 사장이 돈 벌려고 네가 있는 거니까 너는 내가 원할 때
내 소통에 응해줘야 돼. 이 8시간은. 혹은 8시간이 지나더라도 때때로 내가 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주말이라도 소통에 응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그 사장님이 주는 월급이 굉장히 많으면 M이 작동해서 참기는 하지만 소통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소통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진짜 먼저 원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나를 소통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쪽을 오히려 높게 갈고 사는 게 오히려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누군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지요. 3가지라고 할게요. 네. 하나는 네가 맞아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상대방의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았어, 이해했어, 네가 맞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며칠 뒤에 얘기하지요. 근데 왜 안 해? 난 그냥 알았다고만 했잖아. 그래 알았으니까 해. 이해한다며. 다 이해했잖아. 그럼 해야지. 네, 그래서 알았어, 이해해는 까다로운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대신 장점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을 넘기기엔 좋아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 대가는 부부싸움이에요.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는 네. 반박을 하는 거지요.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그러면은 전투력이 강한 상대방은 대부분은 선에서 끝났는데 전투력이 강한 상대방은 끝까지 내가 제시하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계속 버텨서 끝에 이겨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맞서 싸웠을 때 내가 승률이 높으면은 그거는 내가 해야만 되는 거지요. 돌이켜보면 매번 승률이 낮았어요. 네. 그럼 맞서 싸우다 보면 결국 일에 해당되는 알았어, 이해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나중에. 네. 거기서 이제 침묵이 있는 거죠.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상대방이. 예. 난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상대방이 엄청 말을 많이 하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한 만큼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게 회사 생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끝없는 회의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바보 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그만큼 해야 되거든요. 쟤도 그만큼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무한정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회의를 끝내는 길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회의를 빨리 끝내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침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회의는 빨리 끝나요. 다들 끝나고 나면 회의에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다들 날 쳐다봐요. 네가 제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상대방은 말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어느 네. 순간에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제가 지금 말을 내가 멈춰서 이 말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쟤는 결국은 끝까지 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멈추고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요.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1시간 떠들어야지 생각하잖아요. 내가 10분마다 끊더라도요. 결국 다 합쳐서 60분을 떠들고 나서 끝내요. 그런데 또 대단한 분들은요. 내가 끊을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 분한테는 침묵으로 그냥 대하고 딱 그분이 하다가 말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건 잠깐 일 보고 올게요 하고 일어나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싸움을 해서 이기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알았어, 이해는 얘기 안 하고 끝낼 수 있지요.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힘들어서요 하고 이렇게 쓰러지시면 돼요. 119 불러주세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말하다 보면 유독 진짜 소위 말 많은 토커티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말이 많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싶은지,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런 걸 딱 캐치를 하고 계속 말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방이 진짜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그냥 막 의무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절대 눈치 못 채고 정말 뭐 일장연설을 뭐 관심 없는 본인의 스토리라든지 일상 스토리를 뭐 쭉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충동형님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엄청 말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진짜 죄송하지만요. 어렸을 때 ADHD였던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다음에 과잉 행동, 이 과잉 언어가 되고요. 과잉 언어가 있는 분들은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과잉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다 얘기해야 돼요. 충동형인 거예요. 그럼 충동형은 왜 중간에 절제를 못하냐? 참는 게 힘든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려면 참는 고통을 해야 되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동형을 대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1번 방법들은 우리 말 많은 아이들을 갖다 대할 때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지요. 그만해, 시끄러워 하고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야단쳐서 제압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대가가 따르지요. 애는 이제 울고 발광을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 했다가 과자도 주게 되고, 그렇죠. 사탕도 주게 되고, 네, 결국은 지게 돼요. 왜냐하면 겁 많은 애들은요, 알아서 눈빛만 줘도 멈추거든요. 그러나 이 방법은 일단 충동형인 사람을 할 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충동형인 사람이란 얘기할 때 그나마 나은 거는 이게 충동형인 사람은 스프링과 같아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있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충동형은 기분이 좋게 빨리 끝내줘야 돼서 과하게 얘기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맞장구를 쳐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얼마나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채거든요. 날 피하는구나. 상대방을 띄워주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가셔야 돼요. 최고의 방법이네요.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있어서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최고였어요. 하고 가시면 돼요. 충동형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고, 네. 이제 강박형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강박형은 사실 본인이 이거를 다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를 거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박형인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써오라고 하는 걸 권해요. 다음 진료 오실 때요. 생각나시는 걸 전부 써오세요. 물론 써오게 하고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쓴 거를 제가 읽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됐지요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강박형인 분한테는 그분이 매번 자기가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를 갖다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깨닫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형인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이런 분들이랑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시간을 정해놔요. 10분이면 10분이야. 15분이면 15분이야. 시간이 안 정해지면 못 참거든요. 그 시간이 정해지는 동안은 이제 듣는 거예요. 혹은 그분한테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동료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15분 있으면은 그 다음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강박형인 분들도 이 15분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13분까지 강박형으로 가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없네? 하고 마지막 2분의 본론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분석 받거나 상담 받을 때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1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5분까지 그냥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분 남겼을 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서는 매번 하니까 알거든요. 네. 마지막 5분을 위해서 참는 거지요. 강박적인 사람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오늘 시간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요거를 먼저 정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또 강박이 되거든요. 예. 이거를 빨리 정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